네, 안녕하세요. 북수영카페 여러분. 자, 오늘은 이제 저번 시간에 이어서 이 동학농민운동을 이제 할게요. 이 동학농민운동은 이제 그 시험에 자주 나오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12년도에 한번 나왔는데 한번 나올 때가 또 됐어요. 그래서 이게 좀 눈여겨봐야 되는데, 이 동학농민운동은 그 근대화 흐름 중에 밑으로부터 흐름이죠. 밑으로부터 흐름이고, 그 이모군란도 그 전에 있었던 이모군란도 밑으로부터 흐름인데, 그 이모군란하고 좀 다른 거는 뭐냐면, 이모군란은 반외대적인 성격은 있는데 반봉건적인 성격은 없죠. 근데 이 동학농민운동은 그 반봉건과 반외세가 같이 있어요. 예, 그래서 이제 의미가 있다는 거. 자, 그러면 동학농민운동이 그 일어나기 때 그 당시의 상황을 보죠. 이게 이 당시 상황 1880년대부터 해서 1890년대 한 20년 동안의 상황인데, 일단은 그 당시 그 일본의 경제 침탈이 심했다는 거. 그러면 그 경제 침탈을 좀 보면, 그 일단은 초창기 때는 그 개항 직후에는 무슨 무역을 했죠? 거주지를 중심으로 한 중개무역을 했죠. 그 중개무역을 했는데, 이때 이제 그 곡물 가격이 어떻게 돼요? 폭등을 하게 돼요. 그러면서 이제 백성들의 생활을 굴픽하고, 그다음에 소장농 인사 같은 지주 경영이 강화되는 그 문제점이 등장을 했고, 그 다음에 1880년대 들어와서 조총 삼민 수용 무역장정 이후에는 그리고 개정된 조1 수 통상 조약에 입각해가지고 이제는 이런 중개 무역조차도 어떻게 폐지되고, 직접 그 중국 상인이나 일본 상인들이 와가지고 그 직접 무역을 하게 되죠. 자, 그러면서 이 농촌 경제가 파탄이 나게 돼요. 특히 제일 어느 지역이 제일 경제 침탈이 심했냐면, 미명 교환 체제에서 그 쌀이 많이 나온 곳이 어디예요? 호남이죠. 호남 지역의 어떤 경제 침탈이 제일 컸다는 거. 자, 거기다가 또 이제 지배층의 착취로 농촌 경제가 피폐됐는데, 그 대표적인 것이 이제 뭐냐면 군전사하고 전운사죠. 예전에 한번 시험 문제 나왔는데, 자, 이 군전사 전운사는 중앙에서 파견된 관례예요. 그래서 군전사는 뭐 하는 파견이냐면, 조선시대 때 뭐 전답의 측량이라든지 전품의 결정, 조세 감면 이런 것들을 이제 보기 위해서 그 수시로 지방에 파견된 그 관례가 군전사거든요. 그 기록에 따르면 17세기 때 강해군 때 처음 파견됐다고 이제 보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 19세기 때 말에 파견된 그 군전사는 그 요거하고 좀 거리가 멀어. 그래서 19세기 후반 때, 그러니까 1890년대에 파견된 군전사는 왜 파견했냐면, 그때 전남 지역에 그 뭐냐면 흉년이 떴어요. 그래갖고 이제 백성들이 고통을 당하고, 그 다음에 농민들이 토지로부터 유리되니까 안 되겠다. 농민들 사정을 살피자. 그래가지고 또 전남 지방에 항폐화된 토지를 개간을 하자. 그 목적에서 뭐냐면 군전사를 파견했죠. 근데 문제는 이 군전사가 그 파견된 김창석이라는 사람이 그 민전 있죠. 그 남의 토지, 개인이 토지 가지고 있는 민전을 개간주 포함을 시켜버린 거야. 근데 이거를 국유주에 만들어버린 거죠. 예. 그래서 백성들의 원망을 샀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군전사가 파견해갖고 국가가 뭐냐면 개간한 개간지를 그 뭐냐면 이건 당연히 국유주인데, 그것뿐만 아니라 원래 있었던 민전까지도 군전사가 그 국가 토지로 편입을 시킨 거죠. 그래서 그 당시에 그 어떤 말이 그 떠돌았냐면, 군전간이 폐단을 없애려고 하는 것이 오히려 더 폐해를 한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염두에 두고 말한 거고요. 자, 전운사라는 거는 뭐냐면, 이 전운사도 예전에 한번 기출에 나왔던 건데, 전운사는 그 예전에 이제 그 고조시대부터 있었던 간직인데, 조선 후기 때 다시 부활한 간직이에요. 그래서 이제 주로 뭐 하는 거냐면, 주로 이제 지방에서 조세를 걷어가지고 그 서울로 조창으로 옮기는 그런 역할을 했던 그 간직이 전운사거든요. 근데 이 전운사가 그 당시에 이제 그 조창을 옮길 때 수송하는 그게 뭐냐면, 그 당시에는 이제 개항과 더불어 기선이 들어왔어. 기선. 그래서 기선을 구입해서 사용을 했어요. 그래갖고 기선을 구입을 사용하다 보니까 운송 비용이 어떻게 될까요? 더 올라갈 수밖에 없겠죠.
근데 그 운송 비용을 누구한테 부담을 하냐면 농민들에게 부담을 해버린 거야. 농민들한테. 예. 그리고 그 운송 비용을 부담을 하고 거기에 밑에 있는 전사와 그 밑에 있는 간간이라든지 포구의 배주인, 그 다음에 또 예전에 그 운송을 담당했던, 조언을 담당했던 상인이 어떤 상인이죠? 경강상인이죠. 예. 이런 상인들이 여러 가지 뭐냐면 가연주부를 하게 되죠. 잡세를 부과하고. 그래서 운송 비용이 증가되고, 그 다음에 그 밑에 있는 사람들 횡포. 이런 것들이 뭐냐면, 동학농민운동 때 전운사 확파를 주장하게 되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어디에 반영되냐면, 갑오개혁 때 세금을 뭘로 하자? 근납화하자. 예, 근납화하면 전운사가 필요 없죠. 돈을 다 갖다 바치니까. 예, 이런 것들이 이제 나타났다는 거죠. 그래서 군전사, 전운사 횡포들, 그 다음에 또 여러 가지 수세나 대동리의 부당한 진수 등등 해가지고 이런 문제점이 일어났다는 거죠. 그래서 그 일본의 경제 침체가 그 다음에 농촌 경제 피폐 등으로 해서 그 당시 1890년대, 그러니까 이제 동학농민운동이 언제 일어났죠? 1894년에 일어났죠. 이 90년대 그 보면 농민항쟁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이제 세금도 막 걷고 무명작세라고 하죠. 무명작세는 아시죠? 뭐예요? 법에 입각한 걷는 게 아니라 관리들이 그냥 멋대로 세금을 걷는 건 무명작세인데, 그 아까쯤에 이제 언급했던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 때문에 그 당시 그 농민봉기들이 되게 많았다. 근데 이제 이 농민봉기는 좀 한계가 있어요. 어떤 한계가 있냐면 9년 단위야, 9년 단위. 그러니까 도 단위까지 넘어가지도 않아. 그리고 비조직적인 거죠. 비조직적인. 그래서 전국적이지 못하고 되게 9년 단위고 조직적이 못하는 그런 한계를 띠고 있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런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었던 그것이 뭐냐면 동학이죠. 동학. 동학은 여러분들 알다시피 이제 그 19세기 때 최재우가 설립한 종교 집단이죠. 그래서 그 당시 이제 그 서학과, 천주교와 이 대항에서 동학이라고 이제 얘기를 했는데, 그 당시 이제 최재우가 그걸 이제 설립하고 나서 최재우가 혹세 무민한다고 해서 사형당하죠. 사형당하잖아요. 그래서 제2대 교주가 누구예요? 최시영이죠. 네, 최시영이 이제 이 사람이 전국을 돌아가면서 뭐냐면 그 동학을 조직화시켜요. 그래갖고 이제 그때 만든 조직 체계가 뭐냐면 포접제죠. 포접제. 예, 그래서 포접제인데, 그래서 이제 그 하고 단위가 포와 접이야. 그래서 거기에 이제 포의 대장을 포주라고 하고 접의 대장을 접주라고 하죠. 그리고 포접, 그 다음 대접, 도접, 그 다음에 법속, 중앙기구를 두고, 그래서 밑에 하고 단위 두 개를 따서 포접제라고 하는데, 이 포접제는 그 당시 이제 종교를, 동학이라는 종교를 확대시키는데 큰 역할을 했지만, 나중에 동학농민운동을 조직화하는데 중요한 요인이 되죠. 그래서 그 기존에 이제 1890년대 그 농민 말란의 문제점, 농민 봉기의 문제점 뭐예요? 조직화되지 못하니까 이례적이고 9년단에 벗어나지 못했잖아요. 근데 그런 한계를 동학이라는 교단을 조직을 통해서 극복했다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의미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또 그렇게 했던 동학사상뿐만 아니라 동학은 주도했지만 거기에 동학 농민운동에 참여했던 사람들이 다 동학교도는 아니에요. 네, 일반 농민도 되게 많거든요. 그만큼 일반 농민들의 전반적인 어떤 그 정치 사회적 의식이 뭐냐? 선장했다. 그거는 앞에 언급한 이제 그 일본의 경제 침탈이라든지 그 지배층의 어떤 착취에 따라서 그래도 불만이 고조돼 있었고, 이것을 뭘 통해서 포출된다는 거죠? 동학농민운동을 통해서 포출했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동학농민운동의 어떤 시발점이 됐던 게 뭐냐? 네, 이게 이제 교조신호운동이에요. 교조신호운동. 자, 이 교조신호운동은 뭐냐 하면, 교조는 동학의 교조죠. 동학의 교주는 누가? 최재우죠. 근데 이 최재우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 사형을 당했잖아요. 혹세 무민한다는 이유로, 백성을 성동한다는 이유로 사형을 당했는데, 이 최재우가 너무 억울하게 죽었다. 억울하게 죽었으니까 그걸 뭐냐면 억울함을 풀어달라 하는 운동이 신원운동이야. 그래서 교조 신원운동이라고 하는데, 이 신원운동은 여기 뭐 동학농민하고 관련 뿐만 아니라 예전에도 있었고 건국대전에 명시되어 있는 합법적인 운동이에요. 신흥운동 자체는. 그러면
처음에 교조신흥운동을 주도했던 지도층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냐? 자, 이 사람들은 처음부터 뭐 동학독립운동을 공개해가지고 뭐 반란을 일으키겠다, 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건 아니고, 교조신흥운동을 통해서 그 교조인 체제의 그 명예를 회복하고, 동시에 뭐냐면 동학이 그 당시 불법됐잖아요. 불법 어떤 종교단체인데 합법화시키자는 거지. 왜냐하면 이게 불법단체로 이렇게 규정되다 보니까 그 일반 지방관들이 그 뭐냐면 동학교도대 재산을 뺏고 그런 문제가 생겼거든요. 탄압하고. 그래서 그 교조 신흥운동을 통해서 뭔가 그 동학을 합법화시키고 동학교민들의 어떤 재산도 보호하고 그런 목적에서 이제 실시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크게 보면 이제 3단계로 나눠볼 수가 있는데 교조 3대 공주 3대 집회, 그다음 2차 서울 복합상소, 보훈 집회 이런 식으로 이제 쭉 나가거든요. 자, 그럼 먼저 볼 게 뭐냐면 공주 3대 집회요. 이 공주 3대 집회는 1차 교조 신흥운동을 하는데 그냥 진짜 순수한 목적으로 원래 목적에 따라서 천연대 교조였던 그 체제의 원한을 풀고 동학교대 탄압 방지 및 포교의 자유를 인정해달라 하면서 그다음 공주에서 이제 몰려서 거기 이제 공주가 3대에 몰려가고 이제 뭐냐면 지방간에 요청을 했어요. 그러니까 지방간이 그 듣고 이거는 내 소관이 아니다. 이거는 중앙정부 차원에서 풀어볼 것이지 지방간의 재량으로 너희들 인정하고 말 거는 없다. 그런 권한이 없다. 그러니까 어디로 올라왔죠? 두 번째 서울로 올라왔어. 서울로. 그래서 서울에서 복합상소를 하는데 이 복합상소는 뭐냐면 강화문 앞에서 그 3일 동안 그냥 국왕에게 교제 신원에 대해서 상소 올리고 그 뭐냐면 계속 엎드리면서 들어달라는 거야. 이게 이제 교조 서울 복합상소인데 결국에는 실패했죠. 그래갖고 이제 여기에서 이제 일부 이거에 대해 반발한 동학교도들이 외국에 배척한 그를 교회나 외국 공사관의 벽에 붙이고 지방 거제도 개서가 붙이는 등 이런 것들을 이제 하면서 이때 이제 또 외국세의 간섭과 조종의 강압 탄압으로 실패하고 말아요. 네. 자, 그래서 이제 요걸 계기로 해가지고 이제 그 보훈 집회가 있어요. 네, 보훈 집회하고 금고 집회가 있는데 금고 집회가 좀 먼저 앞섰고 이제 보훈 집회가 앞섰는데 금고 집회는 없는데 자, 이 금고 집회와 보훈 집회는 그 당시 뭐냐면 성격이 좀 바뀌어져. 어떻게 바뀌냐? 이거는 처음에는 순수한 종교적 목적이었죠. 근데 이것이 정치적 목적으로 바뀌게 돼요. 예. 그래서 이제 금고 집회에서 그런 기미가 보이고, 그 다음 보훈 집회인데, 이 보훈 집회는 예전에 시험문이 나왔던 거죠. 처음에 이것도 순수한, 종교 집회에서 출발했는데, 하다 보니까 이게 뭘로 바뀌냐면, 정치 운동으로 바뀌게 돼요. 이 보훈 집회에서.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도 이제 이 주도층들에 대해서 이제 좀 많이 많은데 처음에는 보훈 집회를 주도했던 계층이 지도부였던 북접이었는데 이게 점점 뭘로 바뀌죠? 전라도 쪽에 있는 남접으로 바뀌게 되죠. 이 남접이 이제 동학농민운동을 주도했던 세력들인데 그래서 이들은 그 탕강오리 수충과 일본 및 서양 세력의 축출을 요구하죠. 네, 그래갖고 뭘 내세우냐면 그 척외 양창이를 내세우죠. 이거 꼭 기억을 해주세요. 척외 양창이. 자, 척외 양창이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서양의 오랑캐를 와 외놈을 몰아내고 대인을 받들자는 뜻이야. 그때 대인이라는 것은 뭐죠? 조선 왕조를 받들자는 거죠. 네, 조선 왕조를.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볼 수 있듯이 동학농민운동은 나중에 봉기할 때 그 조선 왕조를 부정한 게 아니에요. 얘들은. 조선 왕은 참 착하고 국민들을 위해서 백성들을 위해서 열심히 하는데 누구 때문에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밑에 있는 관리들과 이 개화파 정부 때문에 문제가 생긴다는 거지. 그래서 이들을 물리치고 조선 왕을 받든다라는 목적으로 해서 봉기를 한 거야. 그러니까 여기에서 반봉건에 좀 한계가 보이죠. 새로운 사회를 건설하는 게 아니라 조선 왕조를 유지하는 그런 한계는 보이긴 하는데 일단은 이런 보훈 집회 구호 좀 기억을 해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그 교조 신흥운동을 통해서 그 당시 동학농민운동이 일반 농민들과 밀접하게 연관시키고 이들을 계목시키는 어떤 그 기회를 만들었다.
이런 데서 이제 교조신호운동의 의의를 찾아볼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동학농민운동 전개를 볼게요. 자, 동학농민운동 전개를 이제 보면, 여기에서 이제 이거 공민력 기출문제에 어떤 문제가 나왔냐면, 순서 있죠, 순서. 그래서 어떤 사료가 주어지고, 순서를 써라, 동학농민 전개. 그게 이제 공민력에 나왔고, 예전 기출문제도 한번 나왔어요. 그래서 그 순서를 좀 기억을 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보통 교과서에서는 이제 동학농민운동을 1차 봉기, 2차 봉기 이렇게 나누거든요. 1차 봉기는 정봉주가 중심으로 해서 고구밀량을 해서, 그 다음에 전주성 함량, 그 다음에 전주 허가까지, 이렇게 이제 있고, 그리고, 2차 봉기는, 뭐죠? 2차 봉기는 나중에 청일전쟁에 일어나고 경복궁이 이제 포위되니까 반외세로 일어난 거잖아요? 2차 봉기가 나는데, 요거는 너무 이제 좀 약간 포괄적인 거고, 저기 좀 세부적으로 나누면 4기로 나눠볼 수 있어요. 4기로. 1기, 2기, 3기, 4기. 대개 1, 2, 3기는 1차 봉기, 4기는 2차 봉기,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데, 자, 1차 봉기하고 2차 봉기는 좀 성격이 다르죠? 1차 봉기는 좀 어디 성격이 강해요? 반봉건적 성격이 강하죠. 반봉건적인. 그러니까 조선왕조의 어떤 여러 가지 문제점, 이런 것들에 대해 분노를 갖고 일어난 반봉건적인 성격이 강하고, 주로 어떤 세력들이 이러냐면, 남접 세력들. 그러니까 지도부가 일으킨 게 아니라, 송화중이나 서장훈, 항일, 김계남, 그 다음에 정봉주, 그런 사람들 있죠? 그래서 전라도 지역의 어떤 세력들이 일으킨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거고, 근데 이에 반해서 이제 북적은 좀 다르죠. 북적은 지도부들이 일으킨 거예요. 그러니까 2차 봉기는 북적이 일으켰는데, 이건 지도부들이 이제 일으킨 건데, 충청도를 이제 생활 여건을 하고 있는 북적과 남적들이 결합돼갖고 일으킨 건데, 북적은 속한 건 이제 송병희, 송천민, 그런 사람들, 지도부들이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제 뭐냐면, 처음에는 교조신호운동을 통해 동학을 합법화를 목표로 했다가, 주도권이 누구한테 바뀐 거야? 남적한테 뺏긴 거죠. 그다가 이제 1차 봉기가 일어나니까, 남적 중심 1차 봉기가 일어나서 처음에 반대했어요. 이 사람들이. 이거 반대했고. 왜냐면, 이거 순수한 종교 목적에서 해야지, 어떻게 이게 정치적 운동을 하냐. 그리고 심지어는 최시영이 정봉주를 공격하려는 글까지 썼어. 별난기라고. 근데 이제 2차 봉기는 경우가 다르죠. 2차 봉기는, 그 당시 일본이 쳐들어왔잖아. 그러니까 일본이 쳐들어오니까, 그 다음에 오지영이라는 애가 중재를 했어. 남적하고 북적하고. 그래서 합신해서 남적과 북적이 같이 봉기했던 것이 2차 봉기죠. 그래서 반외세적 성격이 강했다. 근데 이제 교과서에나 통문은 그렇게 이제 설명하는데, 문제는 남적과 북적이라는 개념을 나누는 것도 문제가 있다는 견해도 있어요. 이 남적과 북적이라는 말이 다른 데는 없어. 어디에 나왔냐면, 오지영의 동학사에 나왔거든요. 근데 오지영의 동학사는 이제 몇 번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오지영이 쓴 팩트를 기준으로 하고 쓴 게 아니라 일종의 역사 소설물이야. 그래서 거기에 있는 내용을 바탕으로 남적과 북적 이렇게 분류를 해놨다는 건데, 요거에 대해서는 아직 학계에서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들이 많고, 그리고 패전개혁의 있죠? 패전개혁, 우리 알고 있는 교과서 있죠? 거기 보면 이제 패전개혁 이제 12개조, 동학대 정부가 원한을 싣고 서정함량 나중에 이제 언급을 한 부분인데, 요것도 어디에 있냐면, 오지영의 동학사에 있어요. 네. 그래서 이게, 오지영 동학사가 1930년대나 40년대 쓴 책이거든요? 소설책인데, 여기에 보면 이제 오지영의 어떤 이제 생각이 많이 반영된 동학을 소재로 한 뭐냐면, 역사 소설물. 오지영이 동학에 참여했긴 했지만, 그때 나이가 되게 어렸을 때고, 오지영이 그렇게 남적과 북적을 서로 연결시켜주고 해주고 할 정도의 역량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 이렇게 보고 있고, 그러고 있거든요. 그래갖고, 최근에는 이 패전개혁 12개조가 실려있는 교과서도 있는데, 실려있지 않는 교과서 많고, 주로 이제 실려있더라도, 그러니까, 농민들 요구를 이제 실어놓더라도 패전개혁을 실어놓는 게 아니라, 주로 이제 정부 측 기록이나, 일본 양반 측이 남긴 기록도 있죠. 이런 것들 이제 실어놓는 게 많아요. 그래서 예전에 12년 기출문제 나올 때도 패전개혁안이 나온 거 아니죠? 주로 정부나 그 다음에 일본 측 기록, 양반 측의 기록들을 적어서 올렸는데, 물론 이제 정부나 일본이나 양반들이 쓴 기록들이 그들 진압한 사람이기 때문에 좀 믿을 수는 없어. 그렇지만 적어도 있는 사실을 없는 사실을 만들어가지고 기록하진 않았거든.
일단은 근데 요구를 좀 들어놓고 일단 정확히 팩트는 기록하되 판단은 좀 부정적이겠죠. 예, 그래서 사료를 인용을 했다는 거. 자, 이거 좀 나중에 또 얘기를 해볼게요. 자, 하여튼 일단은 이제 교과서 관점에 따라서 좀 설명을 할게요. 예. 자, 거기에서 이제 기억할 것은 뭐냐 하면 동학농민운동의 순서를 꼭 기억을 해주세요. 그리고 동학농민운동의 전개 과정에서 그때 이제 뭐냐면 사료 이거를 이제 같이 기억을 해주세요. 여기에서 이제 지명관계에서는 뺐는데 사료가 있어요. 교과서에 찾아보시면. 그래서 이제 꼭 기억을 해주시고요. 자, 먼저 1기를 볼게요. 자, 1기는 고구밀란식이죠. 고구밀란. 예. 그래서 이제 그 당시 이제 고구 군수라고 하는데 이 고구는 제가 태어났던 곳이에요. 네, 제가 이제 전라도 고구에 태어났는데 지금은 고구군이 아니에요. 고구군이 아니고 정읍에 속해 있죠. 정읍신가 있을 거예요. 정주신가 청읍인가 하여튼 근데 예전에는 고구군이었어요. 이게 그래서 고청하고 부안 아시죠? 네, 고청과 부안이 원래는 고구였어요. 이게 그래서 전라도 지역에서 제일 노른자 땅이야. 제일 컸거든요. 땅이. 근데 나중에 이제 일제가 이제 1910년대에 그 군현을 개편하는 과정에서 행정지역을 개편하면서 고구군을 고창과 부안을 이렇게 독립을 시켜버리고 거기 그 고구군을 면허로 강등을 시킨 거야. 그래서 지금은 저기 정옥시에 한 지역으로 남아있는 거예요. 자, 하여튼 그 당시 고구군이 상당히 노른자 땅이고 고창시대였거든요. 그래서 조홍갑이 여러 가지 횡포를 불렸어. 이 사람을 착취하고. 그래갖고 이제 여러분들 이제 알다시피 만석보 있죠? 필요 없는 만석보를 만들어갖고 거기에 수세를 강제로 징수를 하고 또 여러 가지 잡세를 또 징수를 했어. 그래서 부모님한테 개긴다고 아들이 이거 그래서 때리고 잡세도 징수하고 그 다음에 자기 그 아버지나 자기 손독비 세운다고 또 세금 걷고 그래서 백성들은 참았어요. 왜냐면 그 조봉갑이 뭐냐면 인기가 차면 다른 데 가야 되잖아. 참았는데 그 결국에 인기 차가지고 이제 어디가 익산지로 간 거야. 발령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조봉갑 가기 싫은 거야. 익산은 이제 고구보다 먹을 게 없거든. 그러니까 왕한테 상소를 올려가지고 나는 이제 고부 사랑해서 고부 군수를 열심히 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임기 좀 연장해달라. 그렇게 이제 상소 올렸는데 고종이 들어줬죠. 이제 참을 수가 없는 거지. 또 이제 착취를 당해야 되니까 안 되겠다 해서 그 당시 이제 동학 교도를 중심으로 해서 정봉주나 김계남이나 송하중이나 이런 사람들 중심으로 해가지고 비밀 이제 모임을 갖게 돼요. 그래가지고 뭘 작성하냐면 그 유명한 사발통문을 작성하죠. 사발통문. 네. 그래서 그 사발통문을 보면 여기 이제 사료가 없어서 근데 거기 이제 쭉 문서가 있고 그 내용이 있고 거기에 연설을 하죠. 서명을 하잖아요. 서명을 할 때 사발을 얹고 원을 둘러가면서 서명을 해. 그걸 왜 그러냐면 먼저 이제 봉기할 때 서명할 때 주동자가 처음에 쓰죠. 그러니까 예전에 보니까 봉기할 때 주동자들 처음 와봤거든. 그 밀란이나 이런 할 때. 그래서 주동자를 알 수 없게 뭐냐면 사발을 얹고 거기에서 삥 둘러서 서명을 했다. 이게 사발통문이죠. 예. 근데 이 사발통문은 뭐냐면 요 고구밀란 때만 했던 건 아니라 원래 조선시대 때 그 보부상 있죠? 보부상 애들이 서명할 때 그 사발통문을 돌렸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간행이 남았는데 자, 여기에서 이제 그 사발통문의 내용을 좀 보면 이게 단순히 고구 군수를 잡아서 죽이겠다. 그런 내용이 아니라 여기 더 넘어서 당연히 그걸 죽이는 거고 전주영을 함락하고요. 더 나아가서 어디까지? 서울까지 점령하겠다. 그러니까 이제 이 사발통문의 내용은 한 지역적인 고구에서 벗어나서 전국 단위로 봉기를 하겠다는 계획을 싣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상당히 의미가 있다는 거. 자, 그래서 전라도 전국에 부정부패의 관리를 척결 목표로 했다. 근데 주의할 것은 그렇다고 해서 조선왕조 타파는 아니에요. 조선왕조가 아니라 뭐죠? 조선왕 밑에 있는 왕조 밑에 있는 그 부정한 관리를 타파하겠다는 거죠. 예. 자, 그래서 이제 정종준이 가나를 습격을 해가지고 13개 이제 요구를 제시를 하죠. 그래서 이제 봉건사의 어떤 문제의식을
반영하고 있다. 이런 것도 이제 보이는데, 그러니까 정부가 이제 고구 밀란이 일어났다니까 예전에 밀란이 일어난 방식대로 처리를 했죠. 그래갖고 그 당시 이제 당연히 조봉갑을 파면시키고 그다음 안핵사였던 이용태를 파견해요. 근데 이용태는 그 와서 이제 동학농민운동을 좀 달래주고 동학농민들을 달래주고 그래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그 동학농민 이 봉기의 원인을 동학농민 탓으로 돌리고 봉기와 참가자의 주모자를 색출하고 마을 약탈을 한 거야. 그러니까 동학농민운동이 이제 동학농민군들이 열을 받을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 안핵사의 행위에 분기를 해갖고 그 당시 다시 정봉준하고 송하중이 봉기를 내요. 무장 봉기를 내요. 그러면서 이게 2기로 넘어가죠. 그래서 요 2기 때는 고부에도 벗어나서 어디까지 확대됐다? 전라도 지역으로 확대됐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전라도 이제 전개를 보면 먼저 무창 창의문을 내세우죠. 무창 창의문. 그래서 그 무창 창의문을 내세웠고, 그래서 이 무창 창의문에는 어떤 봉건사의 말기에 어떤 모순을 개혁을 요구하는 그 내용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안에는 소농민, 농촌, 소상인대 요가 많이 반영이 됐다 이런 내용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김제를 올려서 다시 백산으로 가는데, 자, 이 백산은 이제 이때부터 이제 원래 이 백산이라는 것은 이때는 백산이라고 부르지 않았는데 왜 백산이라고 이렇게 불렸냐면 그 당시 백산은 조그만 산이에요. 야산인데 거기에 많은 농민군이 모여온 거야.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주로 뭘 입었죠? 신옷을 입었죠. 근데 이 농민군들은 주로 무기가 뭐예요? 죽창이야. 죽창. 그래서 이제 얘네들이 서 있으면 멀리서 농민군의 하얀색 오죠. 백산이요. 그리고 앉아있으면 뭐가 보이는 거야? 죽창이 보이죠. 그래서 서 있으면 백산이요. 앉아있으면 죽상이다. 그래서 이런 명칭에서 백산이 나왔다고 그래요. 자, 하여튼, 이때 이제 그 백산에서 이제, 백산에서 4대 강령을 반포를 하고, 그 다음에 그 당시 농민군 지휘소였던 제주이소를 설치를 하죠. 그래서 4대 강령을 보면 이제 사람을 함부로 죽이지 말자. 그리고 충용을 다하여 세상을 구하고 백성을 평화케 한다. 보국 안민의 기치가 있죠. 외놈을 몰아내고 나라의 정치를 잡는다. 척의 양창이. 그 다음에 군사를 몰아 서울 처단 검기를 모두 없앤다. 제폭구미 그런 내용들이 있는데, 자, 이 내용들 파악을 해주세요. 예. 그래서 이제 여기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여기에서 뭘 내세웠냐면 보국안민, 제폭구민이라는 구를 내세운 거야. 자, 이때 보국안민이라는 거는 뭘까요? 보국안민은 나라를 보존하고 백성을 안정화시키자. 그런 거고, 제폭구민은 폭정을 먼저 제거하고 그 다음에 백성을 구하자. 그런 뜻이죠. 그래서 있고, 그 다음에 또 여기 안 나와있지만 외놈을 몰아내고 나라의 정치를 바로잡는다는 것은 척외 양창이가 의미가 있죠. 그래서 이제 이런 구호를 내세웠다. 그래서 있고, 그래서 이제 이동을 해서 궁구 원평으로 이동해서 일반 농민들이 많이 참여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항토영 전투에서 전라 감영군을 격파하죠. 전라 감영군을.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동을 해갖고 이제 농민군들이 이제 경군은 서울에서 온 부대들이에요. 경군들을 영광으로 유인해서 장성 항명천에서 전투에서 홍계홍 경군을 격파를 하게 돼요. 그리고 그 격파하고 나서 그때 이제 동학농민군 12기조 기율을 이제 공포를 하죠. 항복한 자는 사랑을 대하고 공부한 자는 구제하고 탄압한 자는 추방하고 순종한 자는 경복하고 등등 12개 있는데 이걸 공포를 하고요. 결국에는 어디까지 점령하죠? 전라도 감영에 있는 전주성을 점령하죠. 그래서 전라도의 중심 도시를 점령하죠. 지금은 전주는 전라도 중심 도시라고 말하면 좀 그렇죠. 어디야 지금은 강주죠. 네. 근데 그 당시에 강주는 그렇게 큰 도시는 아니었어. 강주가 큰 것은 언제부터 컸냐면 나중에 일제시대 때 이제 호남성 쪽이 뚫리면서 이제 커진 도시고, 그 당시에는 전라도의 중심 도시는 전주하고 어디였죠? 나주였죠. 나주. 예. 그래서 앞글자 따서 뭐라고 하는 거야? 전라도라고 하잖아. 예. 자, 하여튼 그래서 이제 전라도 일대를 장악을 했다. 자, 그런데 이제 정부가 이 농민군을 이제 경고를 파견했는데도 깨졌잖아, 농민군한테.
그 얼마나 쪽팔리냐. 농민군들이 뭐 훈련도 제대로 받지 못하는데 그 중앙에서 파견된 군대가 깨졌는데, 그러니까 고종이나 이제 대신 그 고종이 무슨 생각이냐, 이 전주 서울 점령 농민군들 몰아내기 위해서 그 외국 군대를 끌어들이자 이런 생각인 거야. 근데 신하들이 반대를 한 거야. 왜냐면 그 탱진 조약 이후에 외국군이 다 물려났는데 괜히 청나라 군대를 끌어다가 뭐냐면 청나라 간섭이 더 심해질 수 있다. 그 반대에도 불구하고 고종이 끝까지 우겨가지고 청나라에게 뭐죠? 군대를 요청을 했죠. 예. 그러니까 청나라 군대는 이제 파견하는데 탱진 조약에 보면 어느 한쪽이 그 뭐냐면 군대를 파견할 경우에 일본한테, 그러니까 상대국한테 통보하는 게 있죠. 그래서 탱진 조약에 입각해갖고 뭐예요? 일본한테 통보를 한 거예요. 근데 일본이 이제 그 뭐냐면 군대를 자기도 파견하고 싶은데 명분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처음엔 탱진 조약을 내건데 문제는 탱진 조약에 통보받은 쪽이 군대를 파견해야 된다는 그 조약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미약하다. 그래갖고 뭘 끄집어냈냐면 자국민 보인 재물포 조약을 먼저 내세우고 탱진 조약을 준해서 적용한다. 이런 식으로 이제 해서 파견한 거죠. 자, 그래서 이제 그 양군이 그 청원 양군이 군대를 파견하고 하니까 그 잘못하면 또 외세를 분류시킬 수 있다. 그래가지고 그 당시 이제 그 뭐냐면 홍계학과, 그다음 동학농민군 간에 뭐냐면 그 전주 합약을 맺죠. 합약을. 그래갖고 이제 전주 합약을 그 맺고 이제 물러나게 되죠. 근데 이 전주 합약은 그 내용을 보면 정조부당 경과, 뭐 전운사 폐지, 군전사 폐지, 고지대 징수 금지, 미국 육주 금지, 외국 상인의 내지 시장 침투 금지, 잡세 폐지 등등등 한 10개 정도 되거든요. 근데 이게 지켜지지가 않아. 그래서 그 나중에 이제 3기에 들어가는 패전계에 들어간 시청기는 뭐냐면 중앙정부 차원에서 한 게 아니거든요. 이게 이제 이때 동학농민운동과 정부가 협력했다는데 그 중앙정부 차원에서 협력한 건 아니고 그때 이제 신임 전략관찰사 누가 내려오냐면 김학진이 사람인데 김학진이 그 당시 이제 개인적 차원에서 약속한 거야. 정봉준하고 만나서. 그래서 너희들이 이제 우리하고 협력을 해주면 그리고 치안을 복구하는데 협력을 해주면 너희들이 개혁하는데 도움을 주겠다. 약속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동학농민군들이 그 당시 이제 직감소를 설치하고 전라도 지역에 개혁을 하게 된 거죠. 그거는 중앙정부에 협력하여서 한 게 아니라 김학진이라는 개인적 관리 그 당시 파견된 전라도 관찰사 개인적 차원에서 약속을 통해서 한 거예요. 자, 하여튼 여기부터 이제 몇 기로 넘어가냐면 3기로 넘어가요. 3기로. 그래서 패전개혁과 실천개혁은 한 5월달부터 10월달? 그래서 달수로 따지면 5달 정도 전라도 일대에서 이제 뭐냐면 패전개혁을 이제 패전을 하게 되는데 개혁을 하는데 오늘날만은 뭐예요? 지금 정부가 내갔더니 적폐청산이잖아. 그래서 그 다음에 농촌사의 적폐를 청산하는데 뭐냐면 밀어붙인 거죠, 개혁을. 그래서 이 당시 이제 적폐를 청산하기 위해서 그 당시 농민군들이 자치적으로 세운 기구가 있어. 그게 뭐냐면 직강소죠. 직강소. 그래서 직강소 예전에 시험 문제 나왔죠? 직강소 성격을 물어본 거. 그래서 전라도 지역 53개 군에 직강소를 설치했죠. 직강소를. 그래서 패전개혁을 실천하기 위해서 직강소를 설치했고 군수와 함께 개혁을 추진하기 시작했다. 그래서 이 직강소의 의미는 뭐냐면 민정자치기구다. 민정자치기구. 그 다음에 농민들이 지방 권력의 기구를 설립할 때 의미가 있다. 이렇게 이제 알아두시고요. 자, 그래서 그 개혁들 내용을 보면 신분제 폐지. 직강소 강령 12조가 있어요. 그 내용은 신분제 폐지, 삼정개혁, 고리체 무효화, 지주제 개혁, 조세 징수, 치안 유지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봉건주 토지 소유 관계를 폐기하고 신분적 관계를 이제 해체시키는 그래서 조선을 봉건사회에서 근대사회로 넘어가는 이행하는데 이런 걸 내걸었다는 거죠. 근데 이 직강소를 중심으로 개혁을 하려고 하니까 자 이거에 대해서 그 양반들이 좋아하겠어요? 양반들 좋아하지 않죠. 신분제 개혁하고 지주제 개혁하자니까 좋아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양반들이 당연히 반발할 수밖에 없고 이 직강소에 대한 반발 기류가 형성이 돼요. 어느 지역에서 이제 형성되냐면 전라도 지역에서 제일 보수적인 곳이 어디냐면 나주 일대예요. 나주 일대.
지금은 나주시 정도 이렇게 됐는데 그 당시 나주는 전라남도 그 남부 지역을 거의 대부분 커버하는 지역이에요. 되게 넓은 지역이에요. 그래서 그 직강소를 통해서 개업을 할 때 전라도 일대에서 개업을 했잖아요. 근데 나주 지역은 개업을 못했어. 직강 설치 못해. 왜냐면 거기가 너무 양반 세력들이 강하기 때문에 개업을 그 직강 설치하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그 일대 양반 그들은 그 당시 민보군을 구성을 해. 민보군. 그래서 그 민보군이나 의병 같은 것들을 의병이라는 거는 이제 우리가 좋은 말로만 하는데 이때 의병은 일본을 잡자는 게 아니라 누굴 잡자는 거죠? 동학농민운동을 잡자는 거죠. 그래서 자기 소장이나 머슴들 동원해서 의병 조직하고 민복을 조직하고 그 다음에 일본군과 정부가 협력해서 동학군과 싸우게 돼요. 그래서 이제 이런 반동적 행위를 이제 하게 되는 거죠. 자, 뭐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 보면 이제 사기로 넘어가죠. 자, 사기는 이제 2차 봉기인데, 자, 2차 봉기의 그 원인이 됐던 게 뭐냐면 일본이 그 경복궁을 점령하죠. 포위해서. 그래서 거기 이제 군국 기물처를 이제 설치하고 친일파를 내세워서 제1차 김홍식 내각을 이제 구성을 하잖아요. 자,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이제 개화 정부를 타도를 목적으로 해서 2차 봉기가 일어난 거예요. 일본하고. 그래서 제 4기의 특징은 반봉건보다는 어디가 강하냐면 반외세적인 어떤 성격이 강하다. 그래서 이제 4기 때는 예전에 참여하지 않았던 지도부였던 그 북적까지도 같이 참여하죠. 그래서 북적과 남적이 손을 잡고 그 당시 개화파 정부 주도를 김홍식 내각을 타범하기 위해서 일어났다. 그래서 이제 전국적인 봉기를 한 거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했는데 그 과정을 이제 보면요. 자, 삼내역에 집결한 남적과 송병이 그 당시 3대 교주예요. 이 주도에서 청산에 집결한 북적이 논산에 집결해서 이 논산이라는 것은 이제 뭐냐면 서울로 올라가는 교도보거든요. 그래서 이제 논산을 통해 공주 우금치로 가다가 거기 우금치에서 그 이제 정부와 일본군 연합부대를 만난 거야. 그래서 이제 그 우금치 전투가 일어나고 그 다음에 항해다 전투가 그 논산에서 항하다 전투가 일어나는데 구민한 전투 등등이 있는데 우금치 항해다 구민한 전투는 이게 말이 전투지 실 전투가 아니야. 학살이야, 학살. 일본 군들은 그 당시 명치 77인가 뭐 했던 그 소총을 가지고 있었고 이게 상당히 소총이 좋거든요. 우리가 이제 그 군대에 가보시면 알겠지만 그 군대 예비군들에게 주어진 게 뭐예요? 칼빈총 아시죠? 칼빈총. 칼빈총 M1 소총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 소총이 2차 세계대전 때 만든 소총인데 지금까지 사용하는 것도 웃긴데 그 칼빈총하고 M1 소총 그 전 단계가 일본 애들이 사는 명치 뭐 77 소총인가 그랬어요. 78 소총인가. 그걸 가지고 이제 쓰고 그 이에 반해서 동학교도들은 뭘 가지고 있냐? 대부분 뭘 가지고 있냐? 죽창, 곡괭이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고 자, 아까 이제 그 가명에 있는 무기고에서 그 탈취한 뭐냐면 하승총. 그러니까 하승총은 뭐냐면 그 예전에 임진할 때 그 일본군이 썼던 총이 뭐예요? 조총이죠. 그 총을 갖고 있는 거야. 200년 전의 총을. 그것도 다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뭐냐면 10명 중에 1명, 20명 중에 1명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상태에서 그 당시 이제 그 신식 소총과 기관총으로 무장한 그 당시 그 일본군과 싸우면 당연히 누가 이기겠어요? 일본군이 이길 수밖에 없겠죠. 거의 학살이야 그냥. 일본군들은 한두 명 죽는데 우리는 뭐 수만 명 죽고 그런 식의 전투를 벌인 거죠. 그래갖고 이제 그 당시 4기 때가 이제 뭐 청일전쟁 와중이었어요. 일본군들이 이제 특별하게 동학농민운동 진압하기 위해서 부대를 하나 빼가지고 한 개 연대 병력 빼가지고 이제 진압을 했는데 그래서 이제 그 당시 그 청일전쟁이 북쪽에서 주로 평양 부근에서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동학교들이 북쪽 올라가지 못하도 토끼모리식으로 해갖고 점점 조용오기 시작해요. 그래가지고 이제 뭐냐면 몰살을 시키죠. 그래서 그 다음에 동학농민운동을 어떻게 죽였냐면 어떻게 이제 죽여는 보통 그 농촌에 가면 작두 아시죠? 네. 작두를 집어넣어서 목을 집어넣어서 베개. 그래서 동학농민운동 중에 이제 항복한 5명 있으면 한 명이 베개예요. 넌 살려주겠다. 그리고 나서 베개하면 나머지 마지막 한 명을 또 작두 죽여요. 그런 식으로. 그 다음에 이제 예전에는 이게 기억이 안 나는데 제가 이름을 명칭이 생각이 안 나는데 그 비 올 때 우비라 그 뭐 모자 같은 거 쓰죠.
집으로 만든 모자. 여기에다가 이제 씌워놓고 여기 불을 질러. 그래서 죽이고. 이런 식으로 해서 뭐냐면 잡아서 죽이는 그런 역할인데 그것을 했던 사람 일본군도 했지만 우리 민족 같은 민족이었던 그 양반 애들 있잖아요. 양반 애들도 그 짓을 한 거야. 그래서 많은 사람이 죽었다. 그래서 이제 근데 결국에는 실패를 했죠. 예. 자, 그러면 동학농민 운동이 이제 내걸었던 그 요구들을 보죠. 자, 그 중에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통록이라든지 그 다음에 교과서 실려 있는 게 뭐냐면 아까 언급했던 오지영의 동학사죠. 패전개혁안이 12제 내용이고 이게 2000년도에 한번 그 동학농민운동개혁안과 갑오개혁에 관련돼가지고 이제 문제가 나왔어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지만 이 오지영의 동학사에 실려있는 패전개혁안은 좀 팩트서는 맞지 않는 내용들이 많아요. 예. 근데 이제 오지영의 동학사를 왜 강조하냐면 이게 좀 소설적인 내용인데 왜 강조하냐면 지금 그 동학교도들이 자신의 입장에서 남긴 사료가 없어. 다 누구 측 사료냐면 정부나 일본이나 양반들이 썼던 거지. 썼던 거기 때문에 주로 동학교도들이 자신의 입장에 쓴 사료가 오지영의 동학사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그런 점에서 사료 가치는 좀 있다고 하는데 자 보면 자 1번 보면 동학도는 정부와의 원한을 싣고 서정에 협력한다. 그래서 여러 방면에 거쳐서 정부의 활동을 도와준다. 이런 것들이죠. 자, 그 다음에 2번 보면요. 2번, 3번, 4번은 뭐와 관련된 거냐면 봉건 지배층의 타파 그 관련된 내용이고 그 다음에 5번, 6번, 7번은 봉건의 신분제도 타파 뭐 사회적 간행들 타파 폐지 뭐 이런 것들이고 8번은 좀 보세요. 8번은 무명의 잡세 일체 폐지한다. 이 무명의 잡세는 건 뭐죠? 법전에 명시되어 있지 않는 잡세들 말하는 거지. 그래서 여러 가지 부가세, 가정주부 뭐 그런 것들을 얘기하는 건데 이 주장은 동학농민 운동 때만 주장했던 게 아니라 이미 1890년대부터 계속 주장했던 거야. 농민공부하면서. 왜냐면 여러 가지 이제 수탈을 했죠. 네. 자, 그 다음에 9번은 관리체형의 지배를 타파하고 인재를 등용한다. 능력에 따라 인재를 등용하다. 자, 이거는 이제 그 뭐냐면 앞에 언급한 것처럼 동학농민운동, 갑신전병, 갑오개혁의 공통된 주장들이죠. 요거는요. 그 다음에 외와 통하는 자는 엄징한다. 그 다음에 요 11번과 12번은 경제력 관련된 부분인데 공사체는 만료하고 기한의 걸 무효한다. 그래서 그 당시 고리대가 심했어요. 농민들이 많은 부채에 시달렸는데 이걸 탕감해야 된다. 그 다음 12번이 이제 좀 약간 문제가 있는 건데 토지의 평균을 분작한다. 자, 요거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소유권을 똑같이 나눠갖자. 근데 이거는 좀 약간 너무 급진적이야. 왜냐면 농민들이 모든 이 사람들이 다 그 빈농들이고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이 뭐 무전 농민들이 아니거든. 그 안에는 뭐 중농도 있을 수 있고 그냥 토지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어. 근데 이런 주장을 얘기는 좀 그렇고 또 농민들이 토지의 소유를 강해요. 네. 그래서 이제 이거는 너무 급진적이고 이런 식의 해석은 토지 소유를 뭐 하자는 거는 소유권 나눠주는 이건 오지영의 생각이다. 그러니까 오지영이 나중에 무정부주의에 빠지거든요. 그래서 뭐 만주에 가서 뭐 동장 만들고 오해처럼 이렇게 만들고 이렇게 이제 하려고 했던 사람인데 이 생각은 이제 뭐냐면 그 오지영의 생각이 반영된 거다라는 견해도 있고 또 달리해서 이제 평균에 분작한 것은 소유권이 아니라 여기에 적혀 있는 것처럼 뭐죠? 경작권을 말하는 거다. 경작권. 그러니까 그 다음에 경작권이 이제 어떤 사람에게 집중이 됐잖아요. 조선후기 때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평균 분작하자. 이렇게 이제 주장한 거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죠. 그럼 여기서 이제 살펴볼 게 뭐냐면 자, 요 내용 중에 그 다음에 갑오개혁도 같이 있었죠. 그래서 1차 갑오개혁의 사회적 개혁에 그런 농민들의 요구가 반영됐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게 반영된 것을 보면 자 4조, 5조, 6조, 7조, 그 다음에 9조 이런 것들이죠. 예, 이런 것들은 좀 사회개혁 그 다음에 이제 사회 여러 가지 폐쇄적인 내용들, 폐습이나 이런 것들 타파하고 그런 내용들이 이제 있고요. 그 다음에 봉건적 정치 형태 개혁은 2조와 9조로 볼 수가 있죠. 그 다음에 경제 부분의 이제 봉건적 그 개혁은 뭐냐면 그 8조, 11조, 12조 이런 내용이 있고 8조는 갑오개혁이 또 반영이 돼요. 네, 이런 내용들은 자 그래서 경제 부분의 봉건적 폐단 개혁 그러니까 농민생활과 관련된 거죠. 농민경제하고 이 부분은 예전에 한번 기출에 나왔어. 2000년도 기출문제에. 자, 그 다음에 반예대적인 측면은 10조 내용이죠.
그래서 크게 이제 반봉건 반해사랑 범죄에서 나눠보면, 자, 여기 1조는 제거하고 2조부터 해서 12조. 그러니까 10조를 제외한 2조부터 12조는 뭐죠? 반봉건이죠. 그 다음에 10조는 반외세죠. 그렇게 이제 분류할 수가 있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서 또 하나의 농민군 개혁안이 있죠. 여기. 네. 그래서 이 농민운동 개혁안이 예전에 12년 기출문제 나왔던 거야. 요때 이 농민층의 개혁안은 앞에는 동학사에 실려 있는 거고, 요거는 일본이나 정부, 그 다음에 양반 측 사료에 적혀 있는 거야. 정리해 놓은 건데, 예전에는 그와 관련된 내용들이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그 동학사 부분은 좀 가공된 사료야.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지금 2차 사료고, 요거는 뭐죠? 그때 당시 사람들이 보고 드는 것들 적어놓은 거야. 그러니까 1차 사료이기 때문에 좀 사료의 신빙성 요쪽이 좀 높아요. 예. 자, 그러면 여기 보면 일단은 첫 번째 보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금은 이제 기초가 관련된 부분만 제가 저기 적어놓은 거예요. 예, 그거 좀 아시고 보세요. 자, 여기 보면 조세 수치와 관련된 조항 중에 1번은 방과후 1번 뭐예요? 군정, 한국, 삼정, 그 세정은 삼정이죠. 삼정을 개혁을 할 것. 그 다음에 조세를 명분도 없이 더하여 징수하는 거. 이것도 개혁할 거. 이건 뭘 개혁하자는 거죠? 무명잡세를 폐지하자는 거야. 예. 그 다음에 이제 쭉 넘어가서 이제 3번, 방과후 3번 보세요. 요 방과후 3번은 뭐가 가면 전세 문제점.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삼정의 문란 중에 전세 문제점 되게 많잖아요. 여러 가지 폐단들 개혁하는데 그 중에 이제 좀 보면 백지징세라는 말이 나오거든요. 이 백지징세는 뭐냐면 그 땅을 경작하지도 않고 자기 땅도 아닌데 뭐냐 거기에 세금을 부과하는 거야. 지세를.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면 또 방과후 4번에 뭐냐면 군정관의 폐단이 나와요. 말했지만 군정관들이 이제 전라남도 일대에 파견됐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개간 사업을 독려하고 이제 하는데 문제는 개간지의 뿐만 아니라 개인 민간 소유지까지도 뭐야 군전사들이 국유지로 이제 편입을 시키는 거야. 그 밑에 있는 그 관리들의 농간들. 그래서 오히려 이 군전 어사들을 확파할 것 이런 것을 이제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쭉 넘어가면 이제 여기 보면 군방에 나오는데 군방은 이제 그 당시 문제점 중에 뭐냐면 제가 이제 언급은 안 했는데 그 당시 그 왕실소의 토지였던 군방전을 관리하는 강간대 농간이 많았어. 세금도 어간이 걷고 이런 것들을 이제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면 군정 관련된 내용이 있는데 예전에 시험 문제 나왔던 것이 뭐냐면 호역전이죠. 호역전. 네. 그래서 호역전은 이제 그 이제 그 봄, 가을에 두 차례 이제 가을이 못하네. 네. 호역전을 걷는데 그 호역전은 뭐와 관련된 거냐면 그 전에 이제 대원군 때 걷었던 그 있죠. 뭐죠? 호포제 있죠. 네. 이 호포제가 호역전이에요. 네. 호포인데 호포를 포로 걷지 않고 뭘 걷는 거죠? 돈으로 걷는 거야. 호역전, 돈은 동포전이라고 해요. 똑같은 말이에요. 예. 그래서 이제 이런 걸로 해갖고 그 이양식에서 배정할 거. 이게 왜 그러냐면 이게 이제 결가한 개념을 좀 봐야 돼요. 결가. 나중에 얘기하지만 결가라는 건 19세기 때 1결당 뭘로 걷는 거야? 1결당 세금을 돈으로 환산한 금액을 결가라고 했죠. 예. 근데 환산 가정에서 농간이 있어. 원래 정부에서는 세금을 돈으로 안 받았어. 그 당시. 뭘 받았냐면 그 당시에는 포나 쌀로 받았어요. 이런 것들인데 폴과 쌀을 그 당시 걷지 않고 대전답해갖고 이걸 관리들이 뭐냐면 돈으로 걷는 간행이 있었거든요. 예. 그런데 이것을 이제 환산할 때 포와 전을 환산할 때 원래 시세대로 환산하는 게 아니라 좀 높여 환산을. 그래서 예를 들어갖고 이게 나온 것처럼 포당 이제 예를 들어서 1표에 2냥씩 걷어야 되는데 이걸 3냥, 4냥씩 걷어버려. 그리고 나머지 2냥은 뭐죠? 자기가 띵겨 먹고 그걸 다시 이제 시장에 가서 포 사가지고 납부하는 거야. 그런 식으로 띵겨 먹는다. 그래서 이런 문제점이 일어났기 때문에 요걸 이제 지적을 한 거죠. 예. 그래서 이런 것들 좀 보시면 되고 그래서 군전, 그러니까 앞에 이제 호역전을 매호당 한 냥씩 그러면 1년에 2번 걷으니까 2냥씩 걷는 거죠. 예. 그렇게 걷어라.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쭉 넘어가서 이제 보면 결전이라는 말 있죠. 결전. 이것도 한번 시험 문제 나왔는데 자 각각의 결전 수령은 평균에 분배하는 난징하지 말 것. 결전이라는 건 뭐죠? 결전은? 자 이거는 예전에 군역법 관련된 얘기를 볼게요. 군역법에서 이제 그 주요 내용이 뭐예요? 1년에 2피에서
인필로 주셨잖아요. 그리고 부가세를 이제 걷었죠. 그래서 세원을 확대하는 과정에서 복죽한 것을 100% 세원하는데 결전을 중에 그 관련된 것이 뭘까요? 결작이죠. 결작. 기억나시죠? 그래서 이제 1결당 2두씩 걷는 결작인데 이 결작을 돈으로 거두면 결전이 되는 거고 그 다음 미를 거두면 결미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 결전을 그 원래는 그 뭐냐면 보통 2냥 그 2두니까 뭐 4냥 1두에 뭐 2냥씩 해갖고 뭐 해갖고 4냥 걷는다고 이렇게 해야 되는 더 걷는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 결전 나오면 지세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뭐와 관련된 거죠? 이거는 군역세야. 군역과 관련된 거야. 토지에 부과했다는 지세가 아니라 군역과 관련된 거다. 이런 것들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 자, 그래서 결전과 결미가 있죠? 똑같은 거예요. 돈을 걸 때 결전, 그리고 쌀을 걸 때 결미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 전운사가 있죠. 전운사. 그래서 이제 조선후기 때 이 전운사랑 간직이 있었다고 했죠. 전운사의 역할은 조세를 부담하는 관리들인데, 자, 운반 수송하는 관리들인데, 그 전운사들 관리하는 관청이 중앙관청 전운소야. 근데 이들의 행포가 너무 많다고 했어. 특히 이제 개항 이후에는 세금을 운반을 어떻게 하죠? 되게 주로 이제 기선을 가지고 왔잖아요. 그래서 기선을 가지고 있는데 그때 이제 전운사는 정부에서 파겠지만 기선을 실제 운영하는 사람은 정부가 아니에요. 누구야? 경강상인들이야. 그러니까 경강상인들이 자기 돈으로 사야 할 그 배를 그냥 전운사를 통해서 세금으로 부과해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농민 부담이 어떻게 가중되죠. 거기다 그 밑에 있는 관리대 행포 이런 것들을 이제 지적을 한 거다. 그 다음에 이제 보고상의 작폐를 금할 거. 그래서 그 당시 보고상은 이제 그 조선시대부터 보고상은 간상이죠. 간상이잖아요. 특히 구한말 때는 상리고인이 그 다음에 뭐죠? 갑자기 생각해. 상리고 그 다음에 해상공고 같은 특수 목적회사를 만들어갖고 정부가 이들에게 독점권을 준 거야.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점이 일어났냐면 그 당시 이제 그 이들의 독점권이 주어지면서 다른 상인들의 상권을 방해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유로운 경제 질서가 형성 못 되잖아요. 그래서 이는 보고상의 작폐를 금단할 것 이것이 이게 요 내용을 얘기한 거야. 네. 그래서 요 내용도 있는데 그 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 이게 어디에서 발췌했냐면 국현에서 발췌했거든요. 그 12년 기출문제 국현에 나왔던 거예요. 예. 근데 이제 국현에 보면 사료가 되게 많아요. 근데 그거 공부하면 논문 써야 돼. 이명 다 포기해버리고 한 2, 3년 파고들어야 돼. 근데 우리가 그것까지 공부하면 시간 낭비고 그러면 그 이상으로 나오면 어떡하냐. 그럼 그냥 안 쓰면 되는 거예요. 그냥 내년에 이렇게 버리면 되는 거죠. 굳이 틀리겠다고 낸 것을 죽자고 달려가고 공부할 필요 없는 거예요. 그거는요. 예의상 틀려주면 되는 거고. 예. 근데 요 안까지 나온 거는 꼭 써야 되죠. 왜냐 그 범위에서 이제 누구나 맞출 수 있는 범위에서 나왔는데 못 썼다. 그건 뭐가 이거예요? 시험 떠지는 거예요. 그거는. 예. 그러니까 요 정도만 좀 공부해 주셔도 될 것 같고요. 범위는. 자, 그 다음에 동학농민운동에 의아한 게 좀 볼게요. 왜냐면 교과서에 있는 내용이고 이제 있는데 일단은 이거는 갑신정변과 달리 누가 일으킨 거죠? 피지배층들이 일으킨 거죠. 왜? 피지배층이 중심한 사회 변형 운동이었고 그래서 반봉건 반외세 운동이었다. 그래서 앞에 갑신전변 갑오개혁은 다 하나 빠졌죠. 네. 그래서 이제 반외세가 빠졌잖아. 근데 이거는 반봉건이면서도 반외세 운동이었고 그 다음 동학농민 운동이 진압하고 나서 그 다음에 그 자녀세력들이 어디로 갔어요? 의병활동을 계승하죠. 그래서 영학당, 활빈당 있다가 활빈당, 영학당 나중에 설명할게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들이 그 또 의병운동 개입하죠. 그래서 이제 영학당 활동을 활빈당은 가독의 의병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을사의병 그 다음에 이제 있다가 한 10년 동안 공백기가 있었죠. 그 공백기를 이제 그 영학당, 활빈당이 하고 그 다음에 을사의병 그러니까 을미의병, 예, 을미의병, 그 다음에 영학당, 활빈당, 그 다음 을사의병, 정미의병 이렇게 나가잖아요. 그래서 이 영학당과 활빈당에 참여했던 많은 사람들이 또 이게 나중에 을사의병에 또 참여하고 정미의병에 또 참여해요. 예. 근데 이들이 동학당의 자녀 세력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들의 영학당, 활빈당의 특징은 뭘까요? 동학동명은 똑같죠. 반봉건, 반외세적인 성격을 갖고 있다. 네. 그래서 영학당과 활빈당도 한 문제씩 나왔어.
04년, 14년에 한 번씩 나왔으니까 이건 나중에 좀 별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이들은 아까 이제 반봉건, 반외세적인 성격을 갖고 있다고 했죠. 그래서 반봉건적인 성격은 뭐냐? 자, 여기 갑오개혁이 일정한 영향을 끼쳤다는 거예요. 그래서 1차 개혁이나 2차 개혁 때 동학농민운동의 어떤 목소리가 많이 반영이 됐죠. 물론 이제 개화당 정부가 그거를 진압을 하더라도, 왜냐면 진압하고 해서 그게 다 끝난 게 아니잖아. 농민들의 어떤 불만들을 좀 해소할 필요가 있겠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들의 개혁 안에 이런 것들이 있다. 그래서 밑으로 또 국민국가의 형성의 어떤 흐름도 또 연결돼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이걸 통해서 양반 중심의 어떤 정통의 신분제 사회의 붕괴를 촉진시키고, 그리고 이제 나름대로 국민의식이 형성되는 그 계기를 마련했고요. 지주존의 개혁과 평균 분작을 실시했고, 삼정개혁, 고리체 모화 이런 것들 다 여기 속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반침략적 성격이 있는 게 대외적인 측면, 반봉건적인 거죠. 앞에 언급한 것처럼 동학농민운동의 자녀 세력들, 그러니까 할빈다가 영학당 세력들이 어디에 가담을 했죠? 의병운동에 가담을 해서 구국 무장투쟁을 활성화시켰고, 그 다음에 이제 미국의 일본 유출 금지, 그 다음에 일본 상인들 폐해 제거, 일본 세력 제거 등 반외세적인 어떤 성격을 갖고 있다. 그렇지만 이건 반공건 반외세적 성격을 갖고 있지만 또 그 안에서 또 한계가 있어. 자, 한계는 뭐냐? 반공건을 보면 근대사회의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지 못했고, 일단 근대적 사회의식 거저, 봉건체제를 부정하지 않았다는 거. 그러니까 아까 언급한 것처럼 조선왕조를 부정한 게 아니에요. 조선왕조를 인정했어. 그들도 인정하고, 그 다음에 대원군을 만약에 성을 점령하면 대원군을 모시려고 했거든. 그래서 대원군을 모셔가지고 일종의 섭정? 이렇게 이제 모시려고 했다는 거. 그래서 대원군하고 동학농민군의 밀서를 교환하는. 그래서 대원군이 1차 개혁 때 일본군이 얼굴마저 내세웠다가 쫓겨나잖아. 일본한테. 그런 것도 한 요인이 되는데. 자, 그리고 이제 그 농민군의 국가 구성은 종전의 어떤 유교의식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했다. 그래서 보고간민이라는 의식이 있죠. 보고 나라를 보존한다는데 이때 나라는 누구예요? 조선왕조죠. 그래서 크게 새로운 공화국을 건설한다는 듯이 어떤 국민국가 입각한 어떤 주권의식에 의해서 국가를 건설한 그런 근대적 국가 건설이 아니라 봉건 국가를 그대로 유지하는 거야. 자, 이런 측면에서 그 반봉건적인 측면이 있고, 그다음 반외세적인 측면은 뭐냐? 이거는 일본하고 싸우는데 일본은 기관총과 근대식 소총으로 이렇게 무장하고 있는데, 그 동학농민운동은 뭐냐면 죽창, 그 다음에 하승총, 그리고 좀 하는 게 뭐냐면 이런 것들로 무장을 했단 말이에요. 자, 싸움이 되겠어 안 되겠어요? 싸움 안 되겠죠. 그래서 근대 무기로 무장한 일본을 침략을 물리칠 얘는 근대 수행했고 능력도 부족하다는 거야. 그래갖고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있고, 그 외에도 다양한 계층을 포괄하지 못했다. 그런 것도 이제 있죠. 농민층 이외에 다양한 어떤 계층도 포괄하지 못했다는 한계도 있죠. 그리고 이 동학농민운동 명칭의 관점에 따라서 명칭이 이제 좀 달라지는데요. 요거는 여기 안 나왔지만, 약간 이제 소개를 하면, 동학농민운동 성격에 대한 인식 차이에서 이제 좀 볼 수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이제 예전에 동학난이라고 불렸어, 동학난. 그래서 농민보다는 동학을 높게 평가하고, 이걸 단순히 종교운동 뭘로 보는 거죠? 반란을 보는 거예요, 반란. 누구 입장에서 본 거예요? 동학난은. 지배층 입장에서 본 거죠. 네. 그래서 예전 교과서는 이게 아마 5차 교과서까지 동학난이고 어쩌고 저쩌고 써놨다가 6차부터는 동학농민운동으로 바뀌었거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동학혁명설. 요것도 이제 동학을 중심으로 본 거죠. 동학을 혁명성을 이렇게 보고, 이렇게 얘기한 거고. 근데 이제 이에 대해서 동학은 부수주의고, 농민이 더 중요하다. 동학은 껍데기에 불과하고, 농민전쟁 덜 주장을 하는 사람도 있고, 동학과 농민을 이제 유기적으로 보는 관점은 동학농민전쟁, 그 다음에 동학농민혁명설, 혁명, 이렇게 얘기하는 명칭도 있고요. 그래서 교과서에서는 그냥 약간 여러 가지 의견을 수렴한 데서 동학도 강조하면서 농민도 강조하고, 그 다음에 어떤 운동도 우리가 민주화 운동이라 하잖아요. 이런 혁명성도 부과하지. 그래서 동학농민운동 이렇게 이제 부과를 하잖아요. 그래서 근현대사를 보면 정근대사도 그렇지만 근현대사 같은 데 보면 어떤 명칭을 부여하냐에 따라 역사의 의미가 달라지는 거죠. 예. 그래서 예전에 5.18을 민주화운동, 강주 민주화운동을 민주화운동을 안 했죠.
폭동이라고 했잖아. 5.18 폭동이라고. 예. 근데 이건 뭐야? 누구 입장에서 본 거야? 5.18을 진압했던 군사정권 입장에서 본 거죠. 군사정권은. 예. 그런데 이제 요즘에는 강주 민주화, 운동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이건 그 명칭 문제. 그 다음에 군사인데 5.16 군사, 원래 쿠데타죠. 예. 근데 우리나라는 쿠데타라고 얘기를 못 하는데, 교과서에는 쿠데타라고 적혀 있지 않고 정변이라고 적혀 있어, 아직까지. 왜냐면, 그 반대쪽에서는 이걸 또 뭐라고 불려요? 5.16 혁명이라고 얘기해. 근데 또 반대쪽에는 쿠데타라고 얘기하는데, 그래서 이제 이걸 같이 중립적인 얘기로 그냥 5.16 혁명, 5.16 정변이라고 하죠. 정치가 변했다. 정치적 어떤 변화 얘기하는데, 나중에 이제 보면 이제 쿠데타로 부르는 시기가 있을 거야. 그러니까, 그래서 하여튼 이런 것들 좀 명칭에 따라서 이제 그 어떤 해석도 역사적에서 달라진다. 그걸 좀 기억을 해두시고요. 자, 그러면 관련된 형사평가 문제를 풀어볼게요. 자, 134페이지 펴보세요. 134페이지. 자, 여기 보면 이제 18번은 앞에 설명했던 백상봉기와 관련된 거예요. 백상봉기. 그래서 이제 백상봉기인데, 자, 이때 내걸었던 그 구호 명칭 내용, 그 다음에 그 원인이 됐던 사건 이런 것인데, 자, 사건의 내용을 보면 2기 때에 나가는데 고금일란을 수습하기 위해 파견된 안핵사 이용태가 밀란의 참가자 주모자를 가혹하게 처벌하니까 농민들 불만이 폭발된 거죠. 그래서 이제 백사에 모여가지고 지휘소를 구성하고 이제 봉기를 하게 되는데, 이때 내걸었던 것은 이제 보호관 및 제폭구민 이런 것들이죠. 척의 양창이 이런 것들, 백상봉기 내용들, 경문 이렇게 좀 기억을 해두시고, 요거는 한번 교과서에서 좀 보고 넘어갈게요. 그런 사료를 제가 좀 봐야 돼서, 리베르 교과서 219페이지. 자, 거기에 보면 이제 그 백상봉기 경문이 보이죠? 그거 좀 눈에 발라주세요. 예. 그래서 요거 나오고 요 시기를 물어볼 수가 있어. 백상봉기 그 경문 관련된 내용을 이제 물어볼 수 있는데, 자, 그래서 이제 이때 4대 강령이 있고 경문이 있어요. 이거는 경문이야. 경문은 널리 알린다는 뜻이죠. 그래서 요 내용인데 이거 한번 읽고 넘어갈게요. 여기요. 자, 누구 한번 읽어볼까요? 오랜만에 읽어보자. 백상봉기. 네, 백상봉기요. 우리가 의로운 깃발을 들어 이곳의 이름은 그 뜻이 결코 다른 데 있지 아니하고 창생을 도탄 속에서 건지고 국가를 반석 위에 두고자 합니다. 양반과 타막한 관리의 목을 베고 밖으로 횡포한 강정의 무리를 내몰고자 합니다. 양반과 부호 앞에서 고통을 받고 있는 민중과 방계익과 수령 밑에서 굴욕을 받고 있는 학급 관리들은 우리와 같이 원한 깊은 자이라. 조금도 주저하지 말고 이 시각으로 일어서라. 만일 기회를 잃으면 후회에도 미치지 못하리라. 예. 그래서 이제 그 관련된 내용이 이제 그 밑에 그 219페이지 마지막 쪽에 있어요. 백산에서 징용을 갖추고 나라를 돕고 백성을 평한다는 보호관 및 그 다음에 백성을 구원하는 제폭구미에 기치를 내고 봉기했다. 그게 이제 1차 농민봉기의 시발이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고금일란 때 작성했던 게 있죠. 사발통문 있죠. 그 사발통문 모양이 좀 위에 있어요. 그거 좀 보시면 되고, 그 옆에 장태라는 게 있어요. 장태는 뭐냐면, 거기 장태는 예전에 농민들이 그 안에 이제 닭이나 이런 것들 길렀던 곳이, 병아리 길렀던 게 장태거든요. 네. 근데 농민군들이 학년초 전투에 그걸 사용했다고 해요. 그래서 그 정부군이 총을 쏠 때, 여기에 이제 솜을 집어넣고, 대굴대굴 들어가서 대굴대굴 굴린 다음에 정부군한테 다가서 칼을 뽑아서 공격했던 부대가 그 무기가 장태인데, 요거는 이제 총을 쏘면 여기에 뭐예요? 벗어나죠?
그러니까 껍질이라 소매 뭐냐면 들어가기 때문에 타격을 안 받잖아요. 예,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이용했다. 그러니까 요거는 상당히 뭐냐면 그만큼 동학농민군들이 뭐예요? 상당히 무기가 연약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근데 일본군한테 이게 안 통해. 전국의 하승총은 못 뚫지만 일본군의 신식초총은 뚫거든. 예. 그래서 뭐 장태를 사용했다는 거 있고, 자, 그 다음에 관련된 문제 또 볼게요. 자, 140페이지 펴보세요. 140페이지. 140페이지 35번 문제. 자, 여기 보면, 여기 동학군들이 다음과 같은 글을 작성한 직접적 이유를 한 줄이내 써오고, 윗줄진 기획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을 말해보시오. 이건 아까 이제 언급했듯이 어떤 내용이냐면, 사발통문의 내용이에요. 사발통문. 네, 그래서 이것도 눈에 좀 발라주세요. 이것도. 예. 그래서 이제, 난데 났어. 난리가 났어. 에이, 참 잘 됐지. 그냥 이대로 지내서 쭉 하면서, 거기 밑에 보면, 단순히, 조병감에 대한 군수를 주의자로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어디까지 전주영을 함락하고 서울로 국보로 나가자. 그러니까 전국을 장악하는 부산까지 가지고 있었다. 그래서 이제 요걸 이제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이제 직접적인 이유는 뭐냐? 자, 고고농민 봉기의 반발 전에 사활통문을 에서는 핍박된 민족의 탕방오리의 확정과 부패를 적극 저항하고 있고, 자, 그러니까 조병감의 탄압.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조범감이 어떤 여러 가지 무리한 세금이라든지 그런 것들에 이제 반반 이런 것들이 있고, 자, 여기서 알 수 있는 사실은 단순한 봉계로 머무는 게 아니라 어디까지 진격한다? 서울까지 진격해서 정치적 병역까지 도모하겠다라는 이제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볼 수 있듯이 종전에 농민 봉계가 다르다는 거죠. 종전의 농민군은 뭐죠? 일회성이고 9년 단위에 크게 벗어나지 못했죠. 그래서 예전에 이제 19세기 때 밀란이라든지 그 다음에 1890년대에 일어난 농민군은 되게 일회성이고 9년 단위에 벗어나지 못했는데 이것은 전국 단위로 학살시키려고 했다. 네. 그걸 이제 할 수 있었던 것은 동학 농민군은 뭐죠? 포적제라는 조직적 기반 때문에 가능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146페이지 펴보세요. 자, 146페이지에 보면 54번 문제 볼게요. 54번. 그래서 이 천재교과서에 있는 건데, 이 천재교과서에 있는 것은 이제 패전계약 12기준으로 나온 게 아니라, 주로 이제 양반이나 일본 측 기록에 입각해서 이제 사료를 실어놨어요. 자, 다음 동학농민군이 주장한 개혁안 일부다. 기획의 기관의 역할을 말해보고, 어떤 패단이 있는지 말해보시오. 니은이 무엇인지를 말해보시오. 이렇게 했는데, 자, 기획의 기관 역할은 주로 뭐예요? 세부 운송 담당이죠. 그리고 그 밑에 관리를 전운사라고 하죠. 전운사. 패단은 농민들에게 쌀을 징수하는 게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기선 운행비 있죠. 기선을 운행하는 비용을 누구한테 전가했냐면, 농민들에게 전가를 해준 거야. 기선 구입 비용 같은 것들을, 운송 비용 같은 것들을. 그런데 이게 국제를 쓰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건 교과서, 고등학교 교과서를 이제 답안을 썼기 때문에 근데 하는 건데, 그 다음에 거기 밑에 동포전이죠. 동포전은 뭐냐? 이거는 호역전이라는 별칭으로 되게 군역이 됐고 16세에서 59세 미만의 성인 남자에 걷었던 세금을 얘기하는데, 이거는 이제 아까 대원군 때 시시한 뭐다? 호포제죠. 호포전이죠. 예. 호포와 관련된 거죠. 호포제. 예. 그래갖고 있는데, 착각할 게 뭐냐면 동포전이라고 하니까 우리가 동포제하고 연결돼서 보는 분이 있어요. 그게 아니에요. 동포전하고 동포제는 다른 거야. 동포전은 호포제하고 관련된 거예요. 호포제. 간습상 그렇게 부른 거지. 동포제는 뭐죠? 마을 단위로 그 군역을 부과하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는 호포제는 호 단위로 부과하는 거야. 그래서 호 단위로 부르는데 이걸 호역전이라고 하고, 또는 예전에 간행이 동포제 간행이 좀 있어갖고 이걸 동포전이라고 부르는데 실제로는 동포제랑 상관없는 거예요, 이거는요. 예.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또 관련된 문제가 이제 그 뭐와 관련된 거냐면, 동학농민운동이 일어날 때 무슨 전쟁이 일어났죠? 같이? 청일전쟁도 같이 일어났죠? 자, 청일전쟁. 그래서 이제 그 당시, 다음 설명은 전쟁이 청과 일본에 미친 영향을 각각 썼으려. 그래서 이거는 약간 세계사 관련된 내용인데, 반식민지 상태로 전락했고, 일본은 만주의 침략에 유리한 고지를 했고, 특히 이제 청일전쟁에 일본이 유리한 게 뭐냐면, 전쟁 배상금을 많이 받았다는 거야. 그래서 이것 때문에 일본이 군사력도 증가하고 경제력도 신장을 했어요. 그래서 어떤 인식을 갖게 되냐면 전쟁이 곧 뭐다? 돈이다. 그런 인식을 왜곡된 인식을 갖게 되죠. 그래서 나중에 너일 전쟁에서 일본이 이겼잖아요. 근데 너일 전쟁에서는 이겼는데도 불구하고 배상금이 없었어요. 예, 그런데 일본도 그 당시 러시아 간신히 이겼거든. 장기적으로 갈 경우에는 일본도 불리했어요. 그래서 미국이 중재해갖고 이제 매들었는데 그때 이제 일본은 그냥 전쟁에 승리한 것만 해도 만족해야 되는데 그 일본 국민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나 봐. 우리가 피와 땀을 그 피를 흘렸는데 왜 배상금이 없냐? 그 폭동까지 일어났어요. 그 요거에서 보듯이 그 당시 청일전쟁 때 배상금을 너무 많이 받은 게 일본의 잘못된 근대화의 어떤 길을 걷게 하는 배경이 됐다. 전쟁이 돈이기 때문에 전쟁을 하면 돈을 번다. 그런 인식을 국민들에게 심어준 거야. 이걸. 뭐 하여튼 그런 게 있고. 자, 그 다음에, 다음 테마로 넘어가 볼게요. 자, 독립협회. 요번에 이제 독립협회 문제 나왔죠? 그래서 이제 예전에는 독립협회에 대해서 이제 그 문제를 잘 안 냈어. 왜냐면 그 학자들이 독립협회를 그렇게 안 좋아해요. 네. 왜냐면 독립협회가 좀 나중에 참여했던 사람들이 다 뭐에 친일파적 성격을 갖고 매국노 되고 그리고 뭐 좀 현실성 없는 주장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일반 사회에서는 좀 강조되는데 역사학에서는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독립협회보다는 독립협회가 같이 있었던 시기가 어디였죠? 강국이에요. 이 부분을 상당히 강조하는데 요번에 이제 한 문제 냈어요. 독립협회 단독 문제로 예전에 이제 겉다리 문제를 냈는데 자 그러면 독립협회와 관련된 부분을 좀 이게 좀 한참 간 것 같은데 30분인데 지금 좀 쉬었다 할게요. 네.